지난 방송에 나오고 나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송채 경화 기자에 대한 글이 올라왔어요. 한떨기 쑤서 나갔다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는 이것은 자작극이다. 그리고 저 소속이 바뀔 것 같아요. 오늘부로. 한겨레 출입기자 아니에요? 아니지. 새누리 출입기자 아니에요? 새누리? 새누리 출입기자 맞는데요. 한겨레 21 정치팀으로 옮겨서 새누리당, 민주당 앞으로 같이 할 것 한겨레 같아요. 21. 네. 시사인의 경쟁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사인에서 첩자가 한 사람 왔어요. 이 어딘가에 주진우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시기 질투 혹은 나 없이 잘 되면 어떡하나. 응? 걱정과 우려죠. 자, 원래 송채 경화 기자 코너가 있었던 건 아시죠? 1회. 2회 바로 사라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송채 경화 기자를 배려해서 초반에 송채 경화 기자와 토크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준비해온 게 있나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정리 차원에서 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자살 사건이 있긴 있죠. 처음엔 김 씨, 그러니까 국정원을 협조하던 김 씨가 이제 모텔에서 자살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2일 국정원 직원, 4급 직원인 권 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뛰쳐나와서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자살 이제 시도를 하다가 주민에 발견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통상적인 자살 기도 사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좀 통상적인 자살이랑 좀 다른 점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또 특히 대공수사국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정원 직원은 비밀을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큰 불리한 것들을 검찰에서 강요를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사실 좀 다른 자살과 다르다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자살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온 부분에서는 그 자살할 당시에 그 노란 노트가 차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걸 매형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 노트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 자체도 좀 의문점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반 직원도 아니고 흔히 말 소위 블랙이라고 하면 국정원 직원들도 서로 존재를 모르거든요. 갑자기 신문을 노출하고 자살 직전에 인터뷰를 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상 맞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주선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내가 마감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선에서 더 이상 수사가 내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의지가 거기 반영된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실제로 검찰 수사가 거의 전면 중단 상태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권 과장 위에 이제 이 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첫 번째 이 사건 관련된 자살 기도 역시 명쾌하지 않습니다. 저는 송채 경화 기자는 이거는 불화설이다라고 1편에서 주장했고, 저는 이것은 단순 불화설이 아니라 욕망 충돌 플러스 국정원 관여 설이라고 전혀 근거 없이 주장을 했죠. 방점을 찍어주세요.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돕자면 욕망 충돌을 하려면 두 주체가 누구인 거죠? 검찰과 국정원? 그러니까 1편을 보시면 다 나와요. 편집됐을걸요? 아니죠, 이제 편집 안 됐습니다, 그 대목은. 네. 검찰의 욕망, 최동욱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자존심도,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은 항상 긴장 관계였거든요. 계속 이번 정권 내에서 내내 밀렸어요.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조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누명을 벗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복합적인 욕구. 그런데 불화설은 자살을 기도한 김모 씨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신분을 국정에 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여기서부터 불화설이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국정원의 욕망이 빠진 거죠. 송채경화 기자의 해석에는 그럼 국정원은 다 손 놓고 있었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나의 주장의 핵심은 그 김 씨가 자백하기로는 자기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국정원도 그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화 되면 국정원으로서는 발칵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손 놓고 어쩔 수 없지 뭐. 절대 그렇지 않은 조직이라는 거죠. 저의 상상의 출발 지점은, 터무니없는 상상의 출발 지점은 반드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김모 씨를 찾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갔다면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서 어떤 관여가 있을 수 있다는 왜 말씀하세요. 일단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네. 그걸 국정원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런 일들을 꾸미기에는 김 씨 자살 사건이 이번 사건을 더 굉장히 주목받게 크게 만들었다. 만드는데 네.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는데. 감사합니다. 일리는 있고 터무니없고. 네. 왜냐하면 이 해석은 모든 언론이 내렸던 해석인 것이고, 저는 터무니없게 국정원이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게 기정사실화되면 국정원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위조를 사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첩이 아닌데 간첩을 만든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최소 7년 이상이 됩니다. 혹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최고형 사형도 가능해요. 아무리 국정이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 직원들 입 다물게는 하지 못해요. 자백도 가능합니다. 너 국정원을 위해서 무기징역 살아. 누가 해요, 그걸? 예를 들면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 정말 사주한 것이 드러나면 남대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국정원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연결되고. 그래서 저는 당시 위원장에 국정위원장에서 말을 한 사람은 그 자살 기도자가 아니라 국정원이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싶었다. 하나는 우리는 위조를 몰랐다. 국정원 위조를 몰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기 내용에 보면 받을 돈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게 불화의 증거처럼 이제 인용이 되죠. 그리고 국정원도 문건을 검토해보니 위조라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의뢰한 문서가 그거 하나가 아니다. 받을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당시 국정원에서는 그 돈은 이번 건의 서류가 아니라 다른 서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위조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실토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실토한 꼴로 이해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했겠지만 언론도 그래서 다른 문서가 있다. 여러 건을 의뢰했나 보다 이렇게 사실은 보도를 했거든요. 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터무니없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돈을 이미 준 건 자기들은 위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위조를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거는 위조인 걸 알아서 안 줬다는 거야. 이 말의 핵심은 우리도 위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국정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자살하는 상황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런데 김 씨는 그러면 여전히 유호성 씨는 간첩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간첩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관여하였다라고 추정을 터무니없이 하는 바입니다. 근데 또 반박을 하자면 듣기 싫어요, 반박! 넘어가죠. 오늘 새 정치 민주연합이죠. 네. 굉장히 외우기 힘들어요. 새 정치는 이어서 부르면 돼요. 새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 정치. 네, 감사합니다. 새 정치 민주연합 새민연이라고 하기로 했죠. 아니요. 새정치연합으로 줄여 쓰는 것 같은데요. 새정치연합?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새정치연합. 물어보죠, 뭐. 나오면. 네. 법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약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선관위에 새민연이 등록할 때. 민주는 약칭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선관위 등록을 할 때 약칭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새정치연합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창당대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한 분을 모십니다. 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 모시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김현미 의원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분을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네. 본인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쪽 편에 서 있든 저쪽 편에 서 있든 발을 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김현미 의원만 나왔어요. 왜냐? 김현미 의원에게 섭외를 할 때는 우리가 이유를 빼버렸어요. 왜 본인이 섭외당하는지 모른 채 섭외를 당하고 오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저희가 오늘 아침에야 이런 사유로 섭외를 드린 거라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현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 똑부러집니다. 오늘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미리 전주를 까는 거예요. 예. 현재 언론 지형부터 먼저 얘기를 잠깐 해야 된다고 봐요. 종편 요즘 날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 노년층 일정 정도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포탈에서 진보 매체 기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신당 관련해서는 갈등 기사가 굉장히 부각되고 그리고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정몽중 지지율이 치고 올라온다. 이런 기사만 부각이 돼요. 그렇게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 갈등이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다. 이런 안전판을 깔고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청문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어요. 청문회. 새정치연합에 대한 걱정이 야권 지지자 사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이러다가 좆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많아요. 당 내부에서도 많죠?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표적 언론에서 보도된 갈등 몇 가지를 짚고 어떻게 된 건지 묻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고 저와 김모혁 기자가 막 따지기도 하고 송채경호 기자도 따질지도 모르고 따질 거 많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몇 가지 중에 이제 일단락된 좀 가벼운 사안부터 가볍지는 아니지만 일단락이 된 정강정책 갈등이 있었잖아요. 6.15 14 김대중 노무현의 북한 관련 남북선언이었죠. 둘 다. 이게 빠진다 만다 하다가 결국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실무진의 착오였어요? 아니면 이제는 대표가 됐죠. 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이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해명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나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게 그 말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급하게 창당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가 막 나왔는데 이게 정제되지 않은 채 전달돼서 오해가 불러일으켜진 건지. 뒷부분 후자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무 차원에서 그 안을 그 정강정책 안을 이제 마련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6.15랑 14 선언이.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지 봤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실제로 실무진들 사이끼리 이제 얘기가 되다가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불거졌고 안철수 공동대표 본인은 몰랐다라는 게 조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해명을 해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말씀 안 하시니까. 청문회 맞네. 원래 청문회는 모르는 거거든요. 곤란한 잘 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 쪽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거를 잘못했다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불거지자
불필요한 인연 논쟁 때문에 이거를 뺐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금태섭 되는데. 대변인이 거기서부터 네. 크게 터진 거죠. 원래 네. 착오였으면 너무 되는데, 근데 착오인 줄 알았으나 그 해명에 따르면 일부러 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이거지. 착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태섭 대변인이 그거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 때문에 우리가 뺀 거라고 말한 건 금태섭 대변인의 착오인가요? 저는 잘 모르고요. 솔직히 잘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창당 작업을. 중요한 인물이 알아서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맡아서. 네. 근데 저는 어떠한 분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사이에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인사청문회 했어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이제 기사를 보고서 알았고, 기사보다 더 이제 좀 가슴 아프고. 왜냐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네. 국회의원 12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도 이제 의원총회 하면서 이제 다 모여서 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럼 전화하고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동안한테 물어보고. 그걸 뭐 굳이 꼭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구나가 뭐냐, 이거죠. 제 마음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한 분이 이렇게 칼럼을 쭉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내용이 유대인에게 6월절을 없애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쭉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똑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그 갈등은 이해하고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누가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진짜. 진짜를 몰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당 작업을 각 분과별로 나눠서 하고 각 분과별로. 자, 이걸로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요, 진짜. 알면 또 제가 잘난 척 하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찌 몰라요? 압니까? 예. 네. 그러면 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직접.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철수 그 의원을 대표인데. 안철수 의원을 실물로 본 거는 국회에 지나갈 때 한 번 스쳐 지나가 봤고요. 그분이 이제 저랑 똑같이 62년 호랑이띠더라고요. 근데 우리 62년 호랑이띠 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띠 모임에 한번 오시라 그러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 방송이 끝나고 전화해 보실 건가요? 아니 뭐 굳이 제가 아니, 근데 그분이 정치를 당해서 자리 잡고 하시려면은 저한테 전화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본인이. 그분이 볼 땐 제가 중요할 겁니다. 잘난 두 번째. 척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네.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 비례대표 제도에 여성을 50%를 넣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신 분이. 왜냐하면 왜 이 제도가 일단 생겼는지 누가 말했죠, 이걸? 모르죠. 그거야. 모르죠. 그러면 예. 비례대표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전국구라고 했었던 거고요.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되기 어려운 또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진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즉 가로 열고 여성, 뭐 소수자, 뭐 지역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분들, 또는 장애인들, 직능대표들. 또 직능대표들 이런 네. 분들을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 이제 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못하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거가 어떤 특권을 가졌다,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지역구에 나가는 거는 특권을 연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 주장의 근거도 얘기를 일단 해줘야 되잖아요. 그쪽 예. 없애자, 다시 못 나가게 하자는 근거 중에 하나는 비례대표가 임기 중에 다음 지역구 어디 나갈지만 생각하다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나가게 해버리면 그럼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 일견 맞아요. 일견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17대 때 비례대표를 하고 중간에 지역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 활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비례대표를 할 때보다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구 딱 내려가면은 당선됩니까? 그거는 아주 슈퍼스타
그렇게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박영선 의원님이 기분 나쁘게 한 달 전에 지역구 딱 했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2년을 했는데 떨어지고 박영선 의원님은 한 달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수자들도 중요하지만 여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여성 정치인들이 15대, 16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게 된 게 50% 지역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정치적 훈련을 쌓은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기 시작한 게 18대 국회부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대를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겨우 OECD 세계 평균 수준의 여성 정치활동 참여율이 국회의원 수가 비슷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의 어떤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 그게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또 선정해야 하고 또 지역구에 나갈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당연히 다음 총선에 좀 많이 불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금 비례대표 들어가 있는 민주당 측, 구민주당 측 인사들 혹은 그 중에서 특정 정파 인사들을 좀 배제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근데 그런 발상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치를 나온 하려고 게 한다.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맞나요? 그건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새 정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인데. 진짜 새 정치를 하려면 비례대표가 국회의원 지금 300명인데 최소한 100명은 비례대표를 하겠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근데 하고 은수미 의원처럼 정말 노동 문제 이런 거 제대로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노동운동 전문가가 지역구 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두 번 하게 해줘요, 비례대표를. 그게 맞냐고요. 이렇게 가야죠. 아니, 근데 왜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 마음은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이거는 새정치라고 하기는 좀 미흡하다 아니, 제가 이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계속 갈등이 많다고 양산해내고 언론을 보도하는 그 속에 보면 이런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언론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은 이제 풍차를 돌려서 일부 언론이라고 키우기를 해주세요. 하죠. 일부 언론. 그런 언론들은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내에서 무슨 뭐 심각하게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세 번째, 이게 정말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인데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일반 유권자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기초선거가 뭔지도 잘 안 들어오고요. 어디까지가 기초선거인지. 서울시 의원은 기초선거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시 구청장은 기초선거에 들어가요. 여기부터 헷갈리죠? 기초선거가 뭔지. 아는데. 네? 아니요. 몰라요. 그리고 임시반장을 해서 그래.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번에 완전 정보를 한번 해보자고. 뭐가 논란이 됐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쪽이 옳은지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특별, 네, 서울특별시, 광역, 그리고 도. 응. 여기까지는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 광역. 나머지는 다 기초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은 그래서 기초단체장입니다. 아시겠죠?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인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기초단체는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광역은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러 갔어요. 서울시의원은, 광역이잖아요. 시의원은, 새정치연합이 2번이죠, 기호. 1번은 새누리고, 국회의원 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2번이 있어요. 서울시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영등포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에요. 2번이 없어요. 2번이 없는 데다가 공천을 안 하니까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무소속이어서 뒷번호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번이 공론이 되면 3번 통합진보당. 이 사실상 두 번째 예. 그런 거죠. 그러면 4번이 정의당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노동당. 노동당이 있죠? 그러면 6번, 7번은 그렇게 등록하는 정당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8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8번은 그러면 새정치연합 출신의 구청장이 차지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추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정치연합에 누군가를 뽑고 싶은데 구청장으로 누구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씨발. 자기 동네에 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시가 아니라 그 밑에 구의원. 기초의원, 구의원 정도 내려가면요. 절대 몰라요. 구의원 어떻게 알아, 이름을.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새정치연합에 누군가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출마자를 찾아낼 확률이 대단히 낮아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 전제는. 자, 왜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그동안? 그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런 공약을 했어요. 해결-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도 공약을 했어요.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번호를 달고 하는 건 상당히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냥 무소속보다. 그래서 영남에서 활동하는 그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이 기초의원은 그 정당 공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였어요. 그런 영남에서? 게 좀 있었고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게 문재인 후보님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이게 하지만 모든 지역에다 공천을 하지 말자는 공천제도 폐지를 그런데 이제 주장했잖아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특정 지역으로 가면 또 이제 민주당이 센 지역에 가게 되면 위원장이 이제 쫙 내리 찍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이 맡고 있으니까 내리 찍고 줄 따다닥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또 이런 폐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아는 게 새정치라는 것은 뭐 의원들이 이렇게 쫙 줄 세우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새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데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은 그렇게 못해요. 수도권은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게 속칭 다이다이 맞붙는 데잖아요, 여기는. 다이다이. 그래서 이게 밀리면 의원님, 예? 아니 제가 이제 품격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우리 김보혁 기자가 제가 부대변인 할 때 우리 출입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 세워 갖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새누리당 공천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1번 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여기가 번호가 없는 거지. 새정치연합이.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쉽죠. 1번 있으니까 1번 찍고 싶으면 찍으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2번을 찍었던 사람들 찍을 데가 없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더군다나 항상 없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칸에 광역단체는 있다니까요. 서울시의원은 2번 있으니까 2번을 찍어요. 그런데 기초단체에는 없으니까 두 번째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찍겠죠. 그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건 공동 책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김한길 대표가 받은 아니잖아요. 모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안철수 공동 대표 혼자 분란을 일으킨 거 인양 보도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죠. 많죠. 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안 대표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며칠 전에 한겨레 장봉군 화백이 만평으로 아주 잘 그렸는데 기초공천 폐지가 정치 개혁의 내용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같이 친환경 전기차 타기로 합의를 했다가 한쪽은 고집스럽게 전기차 타고 달리고 한쪽은 디젤 엔진 좋은 걸로 빵 달려나가고 불공정한 게임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계속 고수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거는 한번 물어볼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러면 지방선거에서 기초는 다 질 거 아닙니까? 질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져요. 그건 너무 자명한 거라서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응?
사람들한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꼭 찍고 말아야 한다. 엄청난 정신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추진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만 탈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선거운동원들 한 후보당 법정 선거운동원이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 전국에 후보자가 3,000명이 넘으니까 3만 명. 3만 명의 핵심 당원들이 다 탈당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 3만 명이나 됐어요?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탈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선 공약으로 정했던 거고 이후에도 그렇죠. 꾸준히 아마 주장했었던 대선 그 거고. 말에 가치가 있느냐? 대선 네. 공약을 정할 당시에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잘 몰랐을 거고요. 저희가 그때 공약을 한 거는 우리 당만 저쪽은 하는데 우리 당만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약간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자는 거였지. 제도를 바꾸자는 거였지. 우리만 공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그건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아침에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그 말에 가치가 있나요? 저는 사실 정당공천제 배제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당 의총할 때 이거 처음에 논쟁될 때 만약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거를 하게 되면 유언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당원들 갑자기 막 투표하더니 당원 투표에서 폐지가 이겼죠. 그래서 다수가 돼서 당론을 그렇게 정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운영 책임이. 근데 지금 와서 재론을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본인 말고. 저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고요. 그러니까 다수인데 예. 어제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그 현직 국회의원들 지금 새정치연합 예. 국회의원들한테 여론조사 해봤더니 그대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수던데요, 국회의원 중에도. 저는 그 조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의원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리고. 예.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장직 교수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무슨 연구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실 때 이제 서로 약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게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당 정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대로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뒤집어야. 네, 뒤집으면 저는 그리고 일단 그러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아, 뒤집어 버렸으면 이제 또 사람들은 안철수도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럴 줄 알았다. 옛날로 돌아가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그건 이제 다 지는 거예요. 지고 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서 이제 우리는 국민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래 니네 참 잘했어.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를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지금 이건 새누리당이 제 생각이죠. 그러잖아요. 예. 기초의원 정당 공천하지 않을 거면 비례대표도 공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되면은 비례대표를 거의 다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서울의 구청장 25개 중에 19개가 현재 야당 몫입니다. 구민주당 몫이에요. 거의 다 쓸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번호 2번을 못 달고 나가는 거예요. 구청장. 그러면 지금 서울에 사신 분 중에 자기 동네 구청장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 찍은 겁니다. 2번. 이명박 싫어서. 그쵸? 그래서 야권한테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로 19개가 온 건데, 지금 전망으로는 이 상태로 구청장이 전부 다 번호표 떼고 추천받아서 저 끝번호로 가면 다시 재선된 확률은 얼마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망하고 있나요? 전멸이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여론조사에서는 전멸로 나와요? 예. 근데 내천의 방법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내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정말 구악 정치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전에 허경영 총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및 여러 정치인 옆에 사진 많이 찍었어요. 커다랗게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사진만 가지고. 사실 그거 말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런 거 여기 부총장끼리 모여서 지명해서 지지해달라. 자기를 지명해서 공천은 아니지만 당에서 지명 지지. 왜냐하면 무소속이어도 정당에서 지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영등포 구청의 이 구청장을 지지한다고 표명을 해달라. 지명 지지. 이런 방안을 냈어요. 채택된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그럴 거면 공천을 하지. 뭐하러 번호표 다 떼고 지명 지지 이런 수단을 써요. 이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게. 의미도 없지만 실제 그럴 거면 공천하죠. 공천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당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탈락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거 압축을 했다 이거예요. 민주연합에서 3명인데 1명을 지명을 했으면 2명이 안 나가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어렵죠. 2, 3%씩 다 못 나가도 2, 3%를 거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이 표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이게. 근데 2명 나가면 둘이 5%를 이미 얻어요, 둘이면.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이 새누리당하고 무소속만 있냐. 그게 아니고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다 합하면 이게 이제 1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마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완책이 있냐고요, 제 말은. 저는 정당 공천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네. 지금 마련 중인 보완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지는 걸로 그냥 가는 건가요? 고양시는 어떻게 해봐야죠. 힘듭니다. 예. 약속을 뒤집지 않는 정치인, 이건 좋다 이거예요. 다 졌어. 왕창 다 지게 되면 이게 한두 사람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과 의원들을 합하면 전국에 몇 명입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계산도 하셔야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잃게 된다, 오히려. 그렇죠. 예. 그 떨어진 분들이 나는 약속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않죠. 정치는 현실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바보 정치라고. 짧게 죽고 길게 산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시 죽고 길게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잘못 다시 얘기하면 무책임 정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 60%를 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새정치연합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럼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거는 광역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에 누가 나왔고, 서울시의원 기초 이렇게 단체장이 쫙 하면, 쫙 모이면요. 그 동네 선거운동원과 후보까지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한 동네에. 100명이 쫙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하고 예를 들어 다닐 거 아니에요. 정몽준 후보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그 이렇게 하고 100명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몽준 우리는 후보 훈련 운동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밑에서 우리 당의 박원순을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나를 지금 알려야 돼. 내가 지금 후보인지를 새천년 우리가 무슨 얘기지? 권력에서 멀어진 게 많네. 자기 당 이름을 몰라. 아니, 김현미 의원님이 너무 많이 오늘 바뀌었어. 창당대회에 참석하셨는데 12번째 창당대회에 참석하셨답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무 급해요, 지금.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의원 김현미 후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지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박원순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노인위원장 하시는 어르신이 어제 만났는데 그 노인정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선거운동 좀 해보려고 가셨더니 번호도 없다면서 뭐 들어왔어? 몇 번이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오시더니 번호 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구시적으로 얘기하죠. 구청장이 야권이 됐어요. 근데 이런 구청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구의원들은 전부 다 1번이 된 거지. 1번이에요. 그럴 공세가 굉장히 높죠, 지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 어려움을 뚫고 구청장 몇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난관은 정말 많고 어려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물었는데 본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송우창 의원이나 혹은 김한길 대표 불러보지 뭐 일단.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에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김한길 대표나 혹은 김한길 대표 생각을 공유하는 누군가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분들 그걸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입장을 충분히 충분히 들으려고 한 건데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게 네, 그렇죠. 전멸하는 것보다 바꿔서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좀 듣더라도 득표를 하고 그걸 만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던 것 자체가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거였지. 쟤네 제도는 안 바꾸는데 우리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입법을 하겠다는 거였죠. 원래 목표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새누리당과 합의해서 그걸 입법화하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룰로 폐지하겠다는 거지 저쪽은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공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피해는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크게 가죠. 민주당의 기초 출마자들은 득을 어느 정도 볼지 몰라요. 이번이 생겼으니까. 기초만이 아니고요. 이게 광역에도 영향이 커요. 그렇죠. 광역도 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는 타격이 주는 건 분명하죠. 그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죠. 예. 죽든 살든? 아니,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 정치의 이런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의 대표잖아요.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당원들의 그 애로사항,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표라면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번 내놓는 게 선거 구도를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약속을 지킨. 약속 거짓. 이쪽은 약속을 지켰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유불리를 따라서 약속을 팽개쳐버렸다. 거짓과 약속. 이런 구도로 가서 길게 보면 결국은 역시 약속을 지키는 건 새정치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라는 게 생각이시죠. 예.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것도 근데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길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프레임을 짠다 그래가지고 야권이 그렇게 짠 프레임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집권도 했죠. 언론이 그런 식으로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약속과 거짓이라는 프레임은 너무나 이제까지 많이 해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새누리당은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 상황이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그거야. 때문에 자기네들은 부르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향식 공천제라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천제를 실시하면서 공약을 위에서 지킨 것이다. 위에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또 올라가는 걸 그 정도 계획은 우리는 했고. 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죠. 물론이죠. 근데 제 네. 말은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좋아하냐고요. 당연히 좋아하죠. 네. 그럼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한테 뭐 비례대표를 뭐 공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왜 너희들 약속 그렇지, 못 다 좋아해, 지켰다고 니네는. 못 지켰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니네들은 왜 또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프레임에
잡혀서, 발목이 잡혀서 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보기로 하고, 문제점을 오늘 쭉 짚어봤는데, 혹시 빠지신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없어요, 이제. 아니, 원래 오늘 창당대회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 얘기 큰 주제는 새정치연합 잘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가야 될 일인지 말 것인지 여론도 안 만들어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려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야권이 다 무너지는데도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자,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거죠? 할 말 없습니다. 아, 뭐 우리 당 좀 지지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번호가 없어서. 번호가 없었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방금 처음에 이제 정수께서 얘기하실 때 언론 지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언론의 지형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종편까지 가세되고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짚어주기보다는 계파 싸움이라든가 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이거 풀어가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셔서 여론을 좀 형성해 주셔서 이게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텃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이다 이런 것들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도 좀 힘이 생겨서 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영문도 모른 채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대부분은 권력 핵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던 김현미 의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제 가셨는데 정치부를 오래 출입했던 임시반장으로서 아니 임시반장은 짧게. 네, 짧게 임시반장을 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마크맨이게 됐습니다. 요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 예, 제가 개인이니까요. 썰렁하네잖아. 뭐예요? 저는 안철수 후보 마크맨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물음표를 크게 찍을 때가 있었는데 아마 지방에 가서 처음 정치계의 의제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얘기를 해서 한번 대선 와중에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고 특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봤자 뭐하냐. 줄이자. 이게 정치개혁의 내용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더 잘하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사람을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정치개혁 하면은 굉장히 여러 사안이 있고 굵직굵직한 의제부터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데도 기초의원 공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큰 것처럼 굉장히 여러 의제들 중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정치에서 특권을 배제한다. 여기에 너무 경도돼 있는 것 아닌가. 저도 이거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 약속은 지키고 전사하는 이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일지 혹은 시민들에게 정치개혁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속을 지킨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이것과 약속을 좀 어기더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공천 폐지 약속이라는 건
게임에서 불리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굉장히 좁은 의미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고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새누리도 그 판에 끌어들여서 새누리조차 이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정치력, 그걸 발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약속한 거지. 폐지, 저쪽은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한다. 이걸 약속이라고 잡으면 너무 작은 약속인 거죠. 그런 판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큰 약속인 거지. 그러니까 고원 교수라고 안철수 의원의 정치 교사, 정치 과외 교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분이 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 기초공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거기 당사에 가서 눕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나는 약속 지켰어. 뭐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그건 새정치가 아니다. 정치인은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전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봐요. 저희 편이 더 정확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북한과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좋게 잡으면 안 돼요. 북한을 통일할 수밖에 없는 판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없으면 이건 그냥 자기 혼자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의 선언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일이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새누리는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안 지키고 있다고 압박하고 이런 걸 9시 뉴스에 막 알려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은 약속을 안 지키구나 여론이 만들어져. 이런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습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창당 과정 때에 집중을 하느라 너무 세세한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실무적인 문제까지 검토한 뒤에 다시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안철수 대표의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그런 방안을 동의했었거든요. 과거에. 틀림없이. 이게 공동 책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재 저는 언론 중에서 문제는 이걸 모두 다 안철수의 책임을 올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풀 사람은 현재는 안철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그에게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그에게 돌릴 수 없으나 지금부터 푸는 거는 그의 책임인데 그 사람 대표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온 건 본인만의 책임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대로 가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약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적이나 어떤 성향에 보면 안 바꿀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야 라고 바라봐 주느냐 아니면 결과를 보고 안철수 의원은 정치력이 사실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평가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에 갈릴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은 김한길 대표를 불러가지고 만약에 김한길 대표가 안 나오면 누굴 부를까요? 누구요? 최명길. 최명길 씨요? 좋아요. 최명길 씨도 연락해보죠.
어쨌든, 그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을 한번 저희가 섭외를 김한길 대표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전화로도 열심히 해보겠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김현미를 또 부르나? 안 나오면 조져야죠. 안 나오면 우리가 계속 이거 떠들 텐데? 응? 누군가 와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줄 타이밍이에요. 전주시에 사는 29살 청년 임아무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닥치고 정치, 쫄지 말고 튀기자. 김어준 KFC 1회를 보고 나서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겨우 작은 위안을? 상당히 큰 위안이 있을 텐데. 작다고 하시네요. 수구 언론이 질문을 압축해주세요. 네, 수구 언론이 장악하는 한국 언론 지형에서 진실을 알려주는 한겨레와 김총수님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개파 간의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거고요. 분열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장악한 언론을 적극 이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려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까 봐 질문 되죠, 걱정입니다. 걱정 말고. 네. 과연 개파 갈등을 공동대표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김현미 의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 얘기는 말이죠. 김한길 대표를 직접 부른다니까요. 이건 불러서, 오래오래 해야 될 얘기예요. 네, 불러서 얘기해야 되고, 지방선거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왜 그랬냐고 물어봐야 될 얘기예요. 저는 두 분이 이 갈등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두 분은 지금 공동운명체가 됐거든요. 이해가 엇갈리지 않아요. 이해가 엇갈리는 사람들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두 분만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김한길 대표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린다. 이거 반말로 돼 있네. 오늘 보내드릴 선물은 바로 이 책입니다. 샀어요 벌써? 무한도전이 선택한 최고의 한국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설민석 선생의 무도 한국사 특강입니다.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대본에 따르면 사랑 때문에 미쳐버린 남자 공민왕, 내가 던진 건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다. 윤봉길 의사.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협찬해 주신 휴먼큐브 출판사. 어디가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나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트위터 시사 KFC SISA KFC고요. 그다음에 메일은 담당 PD leepd @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갑자기 다시 불거졌어요. 여기에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몇 건 냈습니다. 배우의 청와대가 있다. 하여 한겨레 기자 한 분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부 캡입니다. 김진철 기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송채경화 기자가 한겨레에서 리모를 다소 담당하는 걸로 정리됐잖아요. 김진철 기자는 미남 파트를 다소 담당하는 걸로. 한겨레 주드로라고. 한드로. 보다시피 한겨레의 가장 평균적인 외모는 김보엽 기자에 가깝거든요. 그건 뭔 얘기예요? 보다시피 나름 준수합니다. 나름. 중요한 것은 나름이라는 부사를 꼭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최동욱 관련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협회에서 취재 부분 상을 조선일보가 받았습니다. 이유는 권력자의 탈선을 보도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스스로 한 면을 털어서 자랑을 하죠. 네. 탈선 권력의 용기 있는 비판. 이것이 언론 본령. 자,
한겨레의 소감은? 그 상 신청을 저희도 국정원 특종과 그다음에 전두환 사과를 끌어낸 전두환 기획을 같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될 줄 알았어요. 설마 그걸 줄 거라고는 몰랐는데 그걸 줬더라고요. 네, 참담합니다. 한겨레의 소감은 참담하다. 한겨레 특기는 계속 물을 먹는 거죠. 저희가 근데 그 보도로 한국기자상도 받았고 네. 관훈 언론상도 받았고 상 무진장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왜 안 주는 거죠? 신문협회가 좀 특이한 동네죠, 거기가. 한겨레도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신문협회 이사론가 아마 사장이 들어가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주로 이제 신문사 사장들의 그 모임이라서요. 그래도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용기는 그래서 총장을 날린 게 누구야? 이걸 취재하는 거죠. 상금이 그렇지. 500만 원. 그게 탈선 권력이죠. 그렇죠. 예. 총장이 혼의 아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보도하는 게 무슨 상을 받을 일입니까? 그런 총장을 뒤에서 날린 진짜 권력이 누군가 이걸 취재하는 게 진짜 권력에 저항하는 권력을 상대하는 용기인데 한겨레가 이번에 그런 걸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훌륭한 신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취재한 기자는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네. 팀원을 제치고 본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캡이잖아! 이러면서. 자, 일단 1차전. 생각해보면 이게 벌써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죠? 1차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초간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검찰총장한테, 너 혼의 자식 있지? 아니, 없어. 너 있잖아. 아니, 없다니까? 너 있자니까! 아니, 없다니까! 나가! 아이, 씨발. 더러워서 나간다! 이게 1차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당시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했거든요.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선거법으로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되면, 선거법으로 기소한다는 의미는 그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국정원이 거기 개입했다는 얘기니까,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도 역시 부정선거에 당선된, 정당성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막 했거든. 위에서, 청와대에서. 근데 기소를 해버렸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1차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그라들었죠. 몇 개월간. 그죠? 석 달간 그랬죠. 예. 작년 일이에요. 작년 9월에 시작돼가지고 한동안 한 두세 달 시끄럽다가 스르륵 사라졌어요, 뉴스가. 갑자기. 근데 3월 말에 다시 보도가 시작됩니다. 한겨레에서 뭘 보도했냐. 보도한 내용을 알렸어요. 2차전.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돼요. 핵심은 이번에 나온 보도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 보인다니까, 그게. 민정수석실이라고 있죠?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 소속인 경찰. 김아무개 경정인데요. 지금 어디 서울 시내 저 북쪽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정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초동에 최동욱 아들이 아마 그쪽 학교인가 다니고 그랬죠. 집도 그쪽이고. 그쪽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번호 조회를. 잠깐만, 부탁을 최동욱 합니다. 아들로 확인이 됐나요? 아들 확인 안 됐죠. 죄송합니다. 최동욱의 아들로. 고발해! 최동욱의 아들로 의심받는 최아무개 군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이제 부탁을 한 게 이번에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여기 개입했. 그리고 민정수석실 외에도 그렇죠. 작년 9월에 이미 총무비서관실. 거기 누구였죠? 조아무개. 그것도 6월인데요. 네. 제가 말씀 다시 드리면. 예. 그럼 그러니까- 작년에 밝혀진 것과 올해 밝혀진 걸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3인방 중에 한 명. 가장 중요한 핵심. 언론에서 십상시라고 표현하는. 제가 표현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표현이다.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상시라고. 근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에부터 계속해서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비서관을 하는 최측근 중에 측근.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기서 거기 소속인 이제 비서관, 행정관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서초구청의 한 국장한테 최아무개 군의 그 가족 관계부 요거를 좀 찾아가지고 내놔라 이런 지시를 했죠. 네, 더군다나 저 사람은 잡혔어요. 근데 조호영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조호영 비서관 행정관은 시설 담당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MB 때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다닐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게 그리고? 들통이 난 게 올 1월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건 작년 6월이었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요 뒤에도 이미 곽상도 수석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네. 민정수석이 관련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 김아무개 경찰, 민정수석에 파견돼 있는 경찰을 통해서 최아무개 군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총무비서 관실, 관실 그 두 군데 나온 그리고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교육문화수석실이라고도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문화 담당 이쪽을 담당하는 데인데 학교 쪽을 직접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작년 6월께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최군에 그걸 조회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학교 6월에 쪽에다. 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고용복지수석실이라고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복지, 보건 이쪽 담당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 기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병원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임아무개 여인의 산부인과 기록을 건강보험을 통해서 찾아봐라. 이게 또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검찰 내에서 이제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였죠. 그래 결국 기소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시 법무장관에서 하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 총장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기들이 임명인데 바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사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일보 표현에 따르면 탈선 권력이라고 치고 탈선을. 탈선 권력이라고 치고 공직자의 비위 사실 혹은 부도덕성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근데 이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절차도 밟지 않았을 않았고, 뿐더러 민정수석실도. 지금 총무, 교육문화, 복지 이자들이 전방위로 캐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거긴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고 시설 담당이 무슨 검찰총장 아들 문제에 개입을 해. 아들로 의심되는 사안에 개입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됐어요. 그때. 자기들은 이게 9월에 문제가 됐거든요. 9월 이전에는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죠. 뻥을 깠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뻥을 깐 사람이 이정현 네. 홍보수석입니다. 수석들끼리 다 수석실이잖아요. 이게. 수석들끼리 다 한통속인 거죠. 지금. 자기들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밝혀진 거예요. 지금.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아서 검찰총장이 사퇴하거나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생각해보면, 김종빈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무슨 사안이 있었냐면은, 강정구 교수. 국보법으로 구속수사할 것인가, 불구속수사할 것인가. 그리고, 당시, 누구였죠? 천정배 법무장관은 불구속수사해라. 수사실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검찰에 개입한다고 관뒀어요. 퇴임하고 눈물 막 흘렸죠. 아무도 기억 못해. 흘렸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안 맞으면 저는 대놓고 갈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가 생기냐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판단할 기회가 있잖아요. 누가 옳은지.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 임명했어. 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뒷조사를 하는 거야. 졸라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봐. 이거는. 자기들이 임명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사퇴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지.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졸라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현 정권의, 딱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걸 누가 기획한 거예요? 청와대 이렇게 두리뭉실 말고 누가 기획했냐고. 누가 그게. 기획했을까요? 이 얘기 처음에는-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예, 예. 예. 처음에는 민정이 계속 나와서 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서초구 국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걸 우리가 이제 처음에 취재가 돼서 드러났는데 이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OK 민원센터장이라고 여성인데 김아무개 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도 검찰 조사를 좀 받긴 했죠. 근데 그 사람은 곽상도 라인을 통해서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빨리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라 이런 지시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곽상도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열심히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쪽은 아니라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굉장히 권력이 세야 되잖아. 모든 수석들 다 움직일 만큼. 그 정도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기도 누구냐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누구냐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 한 번 잘못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증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쪽 라인, 그러니까 조호영, 조이제 국장, 그러니까 행정관과 서초구 국장 이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담당. 그리고 조이제 국장도 옛날에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시청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MB 쪽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고, 하지만 핵심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네. 위로 올라가자고. 일단 내려가야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봤더니 이분이 계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 라인은 많이 드러나 있고요. 검찰도 직접 수사를 했는데 그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 빼고? 라고밖에.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분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취재 결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수석들 취재해봤더니 아니, 요 밑에. 밑에를 취재해봤더니 아니 근데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네. 이 많은 수석들이 동원이 돼서 다 같이 움직이는 데는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같은 계급이면 안 되는 거지. 막 시키는 건데 일을 지금. 요 세 분은 별로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보고도 이분-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힘이 없단 말이냐. 사실 괜찮습니다. 그거.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리죠? 원래는 인사, 그렇죠. 그리고 뭐 살림하는데요. 살림하는데. 하지만 3인방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든지 뭐 어쨌든 그분 고소는 당신이 당하는 거니까. 뭔가 핵심은 이쪽에는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저의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터무니없는 것 같아 그 얘기. 네. 네. 미리 말해. 계속 네. 터무니없다 했죠. 네. 터무니없는 추정은 저는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우선 수석회의 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수석들 공적인 회의거든요. 모여서 야 청장 검찰총장 까자. 뭐 숨겨놓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까자. 이렇게는 저는 안 했을 것 같고. 조폭도 아니고. 이런 거는 커튼 뒤에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야, 어떻게 달리지? 그러면 커튼 뒤에 혼자 커튼 뒤에 앉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지. 자기들 거끼리의 이너 서클 몇 명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적어도 각하를 누나라고 부를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룹이 존재할 거라는. 지금 사람을 특정한 거잖아요. 아니, 누나라 여러 사람이 부를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돼야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럿을 거기에 후보군으로 올려두면 특정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잖아. 아니, 나한테 묻고 그래요. 내가 고발하나?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 혹은 추측, 추정, 기타 등등의 것을 해보면 이 수석들을 다 관장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 흔히 왕자가 붙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대원군으로도 표현되는 그분도 이런 일에 굉장히 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룹일 거라고 했지. 저는 이런 사안 정도 되면은, 야, 쟤 어떻게 날리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부족하면, 저는 그룹일 거다. 라는 추정을 해보고, 자, 그래서 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민정수석실 쪽에서
또한 라인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2차전이 그렇죠.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가 됐어요. 한겨레가 거기까지 있는 단독을 했죠. 야, 이거 전방인데? 응? 이 정도면 청와대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단독, 청와대 총동원, 뭐 이런 얘기 쫙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2차전 양상이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다른 데서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사건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하자 삼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동창인 삼성 전 임원이죠. 그분이 이제 임아무개 여인에게 2억 원을 줬다. 그 아들한테. 그 임 여인의 아들입니다. 최 총장의 아들이 아니고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서, 최 전 총장 쪽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죠. 이거는 비위가 있는 게 삼성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삼성은 원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 돈을 준 시점은 최근이 아니거든요.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인데.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진정을 했어요, 검찰에. 이 뉴스가 나오는 시점쯤에 그렇죠. 유음하여 갑자기 삼성이라고 하면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 이곳이 자기 돈 16억을 횡령했는데 그걸 지금 진정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진정을 하면서 그 횡령한 돈이 알고 보니 그 중에 일부가 최군. 최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군의 모친 계좌로 흘러갔다고. 그래서 횡령한 돈이 글로 갔다. 삼성이 거기까지 다 알고 진정했어요? 아니죠. 그렇게까지 특정하지 않았죠. 알고 진정했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알고 진정했네요. 삼성이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갑자기 여기서 확 틀어지는 게 물타기가 시작된 게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런 기사가 유도하냐면 최 총장과 내연의 관계라고 조선일보가 막 주장하는 그 모 씨 통장에 삼성에서 횡령된 돈이 2억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은 총장과 지인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내연의 관계니까 생활비를 보내준 게 아니겠는가. 역시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돈이 오간 만큼 뭔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죠? 개인 비리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 이쪽으로 확 들었어요. 틀렸죠. 한겨레가 또다시 한 일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해요. 뭔가 조금 했는데 곧 바로 엎어치기가 날라오죠. 왜 하필 지금 삼성이 그랬을까요? 자기라고도 연결될 대목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근데 왜 하필 한겨레가 그런 보도를 할 즈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최 전 총장의 개인 비리 쪽 수사를 검찰 쪽에서 세게 할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을 대변하는 겁니까? 이게 나오니까 미리 이제 꼬리 잘라야죠. 삼성 입장에서는. 왜냐, 우리가 모르고 줬다. 우린 모르고 있었다. 그냥 최동욱 친구가 최군에게 돈을 준 것 뿐이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라는. 그러니까 삼성이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말려 들어갈까 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혹은 이 물타기 기획에 삼성이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자기들도 이제 꼬리 자르기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물타기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협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론 삼성도, 이 방송에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삼성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최동욱 전 총장과 엮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권이 찍어서 지금 밑보여서 어떻게든지 개인 비리로 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추정되는 사안에 삼성이 말려 들어갈까봐 삼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삼성으로서는 뭐 별로 이득이 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먼저 자기 방어를 해서 그렇죠. 그거 우리 돈 아니고 누군가 횡령한 돈이다라고 자기 방어를 하고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보도가 비슷한 게 작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 이 물타기 구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네. 동의하십니까? 삼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지 아니죠.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물타기를 하는데 이 삼성이 진정함으로써 그 돈이 삼성 돈이고 그 돈이 횡령한 돈이고 그 돈이 개인한테 꽂히고 그리고 내연의 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일에 삼성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삼성을 변호하시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 전 총장 측의 해명은 뭐예요? 해명이 지금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없어요? 대응을 안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다른 언론이 보도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찾아와서 최 총장한테 아들이면 인정해라. 여기서 끝낼 테니까. 그럴 수 없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 한겨레는 말도 놓쳤죠, 이 있었죠. 뉴스를. 저희는 근데 그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놓쳤죠.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놓쳤잖아. 저희는 그 임씨 놓쳤군요. 임씨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보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정권이 이걸 찍어내려고 하는데 수단으로 도움된 거죠. 핵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파트가 수사를 각각 하고 있는데 3부인가요? 3부에서는 그렇죠, 3부에서. 지금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정보 유출을 가지고 이쪽을 정보 유출을 수사를 하면서 불평이 아주 가득 차 있죠. 청와대 앞만 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렇죠. 수석 아무도 소환 안 했어요. 네. 수사 올스톱이에요. 심지어 그 경찰관도 청와대에 파견돼 있었던 경찰관도 소환을 못했죠.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횡령건 관련해서는 형사 6부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형사 6부의 내용만 특정 언론에 좀 과도하게 수사 브리핑하듯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의도가 뭐냐. 3부 쪽에서 수사하는 검찰 쪽에서는 이게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6부의 수사, 즉 개인 비리, 횡령 이런 것으로 최 전 총장을 압박함으로써 야 이건 그만하자 해서 모든 소를 끝내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다음에 1부에는 김한길 대표를 모시고 2부에는 최 전 총장을 한번 모셔서 시도해보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어. 물어볼 테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정현 홍보수석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사건의 실체 쪽이고 이정현 홍보수석은 정무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정상적인 올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거짓말이 드러났다. 9시 뉴스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청와대 입이 공식으로 한 얘기거든요. 우리 9월 이전에는 조사 안 했다니까, 조사? 그렇지. 조선일보 통해서 보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걸 몰랐고 언론에서 논란이 되니까 그때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게 당시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6월 달부터 실컷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밝혀졌잖아. 그러면 청와대의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짓말도 청와대가 하는 말은 다 큰 거짓말이에요. 청와대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9시 뉴스 도배가 되죠. 저 거짓말 했다고.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였으면 도배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 했다는 건 보도가 안 되잖아요. 대신 크게 언론에 보도되는 건 이어 꽂혀. 최동욱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모 씨에게 이어 꽂혀. 삼성돈이야. 이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는 저는 항상 예언을 하기로 했어요. 되든 안 되든 막 던지려고. 지난번 예언은 국정원이 자기 존재 증명하려고 이런 폭탄 테러, 아니 테러 관련 혹은 연예인 관련 또는 마약 관련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것 봐라 국정 필요하지 않느냐 예언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탑 연예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드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약 사건도 틀림없이 한두 개 터질 수 있다. 군대가 있는 연예인들도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처음 하는 예언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이건 뭐 예전 정권도 항상 했던 거예요. 저는 좀 창의적인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쪽 그구도 진화거든요. 계속 북한 뉴스만 내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현 대통령이 북한과 이렇게 대결 구도를 그리는 건 오래됐잖아요. 이제 뭔가 물꼬를 틀 때가 됐어요. 특히 지방 상황 관련해서 저는 뭔가 북한과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 그렇죠. 요즘 통일 얘기 많이 하니까. 이런 거 하나 터질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계속 북한과 갈등하는 뉴스만 나올 줄 알았지. 이거 다 구식이고요. 거기도 진화하거든요. 뭐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가 북한과 뭐 철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대형 가스 개발한다든지. 그거 나와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들은 꼼꼼해요. 조금이라도 표에 도움되면 다 합니다. 꼼꼼하게 다. 싹쓸이 하려고. 여기는 이 정도 이었으면 됐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모조리 다 꼼꼼하게. 다 빈틈없이 채워.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게 1%의 효과가 있어도 다 해라. 이런 주의거든요. 대형 국책사업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언 하나 해보시죠. 나 예언했잖아요, 방금. 뭐요? 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